평범한 배송의 순간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 점. 1000명 중 1명. 내 새끼야. 당신이라면 믿으시겠어요. 25년 만에 만난 택배기사의 손목에 잃어버린 아들의 표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요. 저는 그날 그 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을 받으려 펜을 건네던 제 손이 떨렸어요. 그 남자가 펜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 보였죠. 그 점은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그 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펜 주워드릴게요. 25년 전 제 아들 진우의 손목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출생 직후부터 있던 그 점.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1000명 중 1명도 안 되는 희귀한 위치라고요. 실례지만 그 점은 언제부터?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뻔했죠. 진우야, 설마 정말 내가 맞니?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의 충격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그 비 오는 날로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5년 전이 아니라 단 몇 달 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시작된 비 오는 어느 날로 말이에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택배를 배송하고 있었죠.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운명을 만났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였죠. 저는 택배 트럭에서 무거운 상자를 하나씩 내리고 있었어요. 제약회사에 배송하는 의약품들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겁더군요. 오늘 배송은 언제 다 끝내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이런 날씨에도 배송은 멈출 수 없었죠. 38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손수레에 상자를 가득 싣고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한미선 제약 본사. 전주 혁신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였어요. 이 회사 배송은 처음이네. 저는 평범한 택배기사였고 그날도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모르는 거더군요. 로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젖은 옷이 더 차갑게 느껴졌지만 일단 배송부터 마쳐야 했습니다. 로비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천장은 높았죠. 제약회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신발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안내 데스크를 찾았어요. 실례합니다. 긴급 배송 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택배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서류라고 하셨거든요. 회장님이요. 네, 오늘 중으로 꼭 받아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큰 회사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 제 같은 택배기사는 평생 만날 일도 없는 분이겠지.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함께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중 한 분의 목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사님,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주 신약 발표 준비도 점검해 주세요. 네, 회장님. 저는 그쪽을 바라봤죠. 한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회장님이구나. 직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받으시겠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상자와 태블릿을 들고 회장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참 품이 있는 분이셨어요.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계셨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죠. 회장님, 긴급 서류 배송 왔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비에 저는 태블릿을 건네며 펜을 꺼냈습니다. 그분이 펜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였어요. 그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목을 보며 멈춘 거였죠. 저도 무의식 중에 제 왼쪽 손목을 봤어요. 거기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초승달 모양의 점. 어머니께서 그러셨죠. 이 점은 특별한 거라고 10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위치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점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펜을 떨어뜨리셨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황급히 떨어진 펜을 주우려 했지만 그분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 점은 네. 언제부터 있었나요?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특이한 위치라고. 그분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뭔가 잘못했나 싶어 불안했죠. 회장님,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사신 분이 한 택배기사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 서명만 받으면 되는데. 아, 네, 잠깐만요.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에 서명을 했어요. 한미선. 서명을 보니 정말 이 회사 회장님이 맞으셨죠. 감사합니다. 배송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만. 제가 돌아서려는데 그분이 다시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서준혁입니다. 준혁. 그분이 제 이름을 되뇌는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게 보였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손목점 하나 보고 저러시다니.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거죠. 그분에게 그 점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를. 그날 저녁 그분은 25년 전 기억 속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손목에 있던 바로 그 점. 초승달 모양의 점으로요. 그날 밤 한미선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25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죠. 1999년 여름이었어요. 제 남편 재훈이와 3살배기 아들 진우를 데리고 섬진강으로 여행을 갔었죠. 여보,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진우야, 물 조심해. 남편은 당시 제약 연구소장이었고 저는 작은 한약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함께 꿈을 키우고 있었죠. 언젠가 우리만의 제약회사를 만들자고요. 엄마, 저거 봐. 물고기다. 그래, 물고기네. 진우는 강가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그 아이 손목에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이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희귀한 위치라고 100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고요. 이 점이 우리 아들 특별한 표식이야. 그날은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할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날씨가 이상한데.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했나? 아니, 맑다고 했는데. 우리 얼른 숙소로 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폭우였습니다. 아니, 폭우라는 말로도 부족했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빨리. 진우야, 엄마 손 꽉 잡아.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나중에 알았죠.
100년 만에 기록적 폭우였다고요. 차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저쪽 높은 곳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진우를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강물은 더 빨랐습니다. 쾅! 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급류가 밀려왔습니다. 진우야. 제 품에 있던 진우가 물살에 휩쓸렸어요. 진우야. 남편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죠. 저도 뛰어들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위험해요. 저 사람 나요. 내 아들이에요. 물살이 너무 세요. 여기서 더 가면 당신도 죽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내 아들 살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강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잡으려 발버둥 치는 게 보였어요. 진우의 작은 손이 물 위로 올라왔다 사라졌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 잠이 오기라도 했을까요? 저는 강둑을 따라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여기 있어. 대답해줘. 남편도 함께 걸었지만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경찰과 소방관들이 수색을 시작했어요. 회장님, 일단 쉬셔야 합니다. 못 쉬어요. 제 아들 찾아야 해요.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찾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싫어요. 제가 직접 찾을 거예요. 여보, 제발. 우리 진우 찾아야 해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사흘 동안 수색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진우는 발견되지 않았죠. 실종자 명단에 우리 아들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서진우 만 3세. 왼쪽 손목 안쪽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음. 그 명단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이게 현실인가? 내 아들이 정말 사라진 건가? 현실이었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날 하류 쪽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발견했다는 거죠. 박영자. 당시 45세였던 그녀는 군산 전통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날도 퇴근길이었죠. 뭐야 저게. 물가에 뭔가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다. 아이가 떠내려온다. 그녀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괜찮니? 애야, 정신 차려. 진우는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요. 그녀는 진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어머니, 이 아이가 제 아들 아니에요. 강에서 떠내려오는 걸 구했어요. 아, 그렇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머리를 다쳤지만 곧 깨어날 거예요. 그날 밤 영자는 진우 곁을 지켰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찾고 계실까.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전화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3년 전 유산 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죠. 남편은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이 아이,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 아닐까? 며칠만 더 있다가 신고하면 되지. 부모님 찾으면 그때 돌려드리면 되고.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우를 준혁이라는 이름으로 키우기 시작했죠.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이란 시간은 길지만 또 짧기도 하죠. 여러분은 25년 전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 한미선은 그 세월을 오직 일로만 버텼습니다. 남편은 진우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먼저 가면 어떡해요? 우리 진우라도 찾아야 하는데. 미선아,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진우가 보고 싶어.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일이나 해.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 작은 한약 제조업체는 10년 만에 중견기업이 됐고 20년 만에 업계 최고로 올라섰죠. 회장님, 신약 개발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특허 출원 바로 진행하세요. 한미선 제약은 전주 혁신도시의 상징이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빈자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았죠. 매년 진우 생일이면 섬진강을 찾았습니다. 진우야, 엄마 여기 왔어. 너 어디 있니? 대답 좀 해줘. 사람들이 말했죠. 이제 포기하셔야죠. 25년이나 지났는데요. 포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포기해. 그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아들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죠. 준혁아, 밥 먹어.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해줬어. 박영자는 군산 전통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준혁에게 최선을 다했죠.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미안하다, 준혁아.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야,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사실 준혁은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위해 일찍부터 철이 들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돈 벌 테니까 편하게 쉬어.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준혁이 너만 잘 되면 돼.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인정했죠. 준혁이 진짜 부지런하다. 그 나이에 벌써 베테랑이야. 하지만 영자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 괜찮아, 그냥 감기야. 3년 전 영자는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준혁은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혼자구나. 근데 이상하게 외롭진 않네. 왜 그럴까?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저는 72세 제약회사 회장, 전주 혁신도시 최고급 주택에 살았죠.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전 임원회의, 오후 신약 발표회, 저녁 만찬이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매일이 바쁘고 화려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비어 있었어요. 큰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진우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25년 전 그날 그대로요. 혹시나 돌아올까봐 손 뗄 수가 없었죠. 한편 준혁은 군산 전통시장 근처 월세 원룸에서 살았어요. 오늘도 배송 30건, 내일은 35건이네. 몸은 고되지만 할만해.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었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어때, 성실하게 살면 되지.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계획이었던 거죠. 3년 전 박영자는 죽기 직전 편지를 썼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죠.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까? 하지만 양심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거든요. 준혁아,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란다. 섬진강에서 구한 아이였어.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너의 진짜 엄마는 한미선 제약 회장님이시란다. 부디 용서해 주렴. 그리고 그분을 꼭 찾아가렴.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준혁이 볼까 말까? 아니야, 봐야 해. 이건 준혁이의 권리야. 봉투에 이렇게 썼죠.
준혁아 엄마가 죽고 나서 열어보렴. 그리고 3년 후 준혁은 그 편지를 열었던 겁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저는 운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기적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침대 옆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초승달 모양의 점, 왼쪽 손목 안쪽, 진우와 똑같은 위치. 저는 일어나 진우 방으로 갔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방이었죠. 작은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고 옷장에는 3살짜리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방 안에서 진우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환청이야. 그런데 오늘 만난 그 남자, 목소리가 재훈이랑 비슷했어. 키도 비슷하고.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진우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손목의 점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점이 정말 1000명 중 1명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우연일 확률은 거의 없어. 하지만 25년이 지났는데 설마 진짜 내 아들일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해야 하는 거잖아.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하지? 해숙이었어요. 전무이사이자 30년 지기 친구였죠. 미선아 자고 있었어. 잠이 안 와서. 나도 그래. 오늘 회의에서 내 얼굴 보니까 뭔가 있더라. 말해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택배기사의 손목에 있던 점 이야기를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아니, 나 같아도 밤새 잠 못 잤을 거야. 정말. 미선아, 너 진우 생각하면서 25년을 살았잖아.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어떡하려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두려워, 혜수가. 만약 아니면 또 무너질 것 같아. 그럼 확인해봐. DNA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데. 그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회사에 정기 배송 계약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사람 다시 불러.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야. 출생지, 생일, 가족관계 같은 거. 해숙이는 언제나 현실적이었어요. 맞아, 그 방법이 있네. 하지만 괜히 희망 가졌다가 실망하면. 미선아, 평생 궁금해하면서 살 거야, 아니면 확인하고 살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 이미 답 정했잖아. 전화 끊고 바로 확인해. 알았어, 고마워, 혜수가. 친구 사이에 무슨.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일 후 준혁은 다시 회사로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요. 내 정기 배송 계약 건으로요. 아, 네. 준혁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큰 회사 회장님이 왜 저 같은 택배기사를 직접 만나려고 하시지? 이상한데. 하지만 일단 가봐야지. 준혁이 회장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진정해, 한미선. 그냥 평범한 계약이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재훈이와 닮았어. 눈매, 코, 입 모양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몇 살이세요? 38살입니다. 38살이면 1986년생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진우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죠. 출생지가 어디세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서요. 어머니께서 저를 군산에서 키우셨는데 출생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군산.
섬진강 하류가 군산이잖아. 그럼 생일은 아시나요? 6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저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생일이 같아. 손목에 점도 있고, 나이도 맞고, 이게 우연일 수가 있나?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 DNA 검사를 해야 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머리카락을 구하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계약 조건 말씀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회사 정기 배송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준혁 씨가 성실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검토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나가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네.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준혁은 어쩔 수 없이 앉았죠. 저는 직접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준혁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저는 그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요. 정말 재훈이를 닮았어. 그리고 진우였을 때의 모습도 보여.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있는 게 보였죠. 저는 재빨리 티슈로 그것을 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인할 수 있어. DNA 검사를 의뢰하면 돼. 하지만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정말 포기해야겠지. 준혁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그 아이가 내 진우였으면 좋겠어. 2주가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주였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꿈. 또다시 진우를 잃는 꿈.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어요.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약 아니라면 난 어떡하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7%.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진우야.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25년 만이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놀라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웃고 있었어요. 아니, 웃으면서 울고 있었죠. 제가 미쳤나 봐요. 울고 웃고 난리도 아니에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신가 봐요. 네, 제 아들이에요. 25년 만에 찾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살아있었어.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진우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사람들이 절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해숙에게 전화했어요. 해숙아, 진우야. 내 아들이 맞아.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정말. 어머나, 미선아. 축하해. 고마워.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해? 이제 어떻게 그 아이한테 말하지? 천천히 생각해. 일단 준혁 씨 상황부터 파악해 보는 게 어때? 맞아, 그래야지. 그날 밤 준혁은 원룸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후로 차마 손대지 못했던 상자들이었죠. 엄마 물건들 이제 정리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낡은 옷가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하나의 봉인된 편지 봉투. 뭐지 이건?
봉투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죽고 나서 열어보렴.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발견한 거지? 열어야 하나?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씀일지도 몰라.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죠. 준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사실 너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란다. 뭐야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섬진강 홍수 때 물에 떠내려가던 3살 아이를 건진 게 너였어. 거짓말이지.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엄마가 욕심을 부렸구나. 너무 아이가 갖고 싶었어. 용서해다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너의 진짜 어머니는 한미선 제약 회장님이시란다. 한미선 제약. 그 회장님이 며칠 전 만났던 그분이. 준혁은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내가 누구야? 대체 나는 누구란 말이야? 서준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8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이 거짓말이었어. 엄마라고 부른 사람은 유괴범이었고 내 이름조차 가짜였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준혁은 사라졌습니다.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 배송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준혁 씨가 안 보여.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나? DNA 검사 결과 나온 거 들킨 걸까? 저는 준혁의 원룸으로 달려갔어요. 준혁 씨 계세요. 준혁 씨.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집주인 아저씨가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뭔 일 있나? 아니요, 아무것도. 저는 준혁이 자주 가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단골 식당, 배송 장소, 쉬던 공원.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준혁아, 어디 있니? 제발 나와줘. 3일째 되던 날 회사 직원이 말했어요. 회장님, 포기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포기하라고. 내가 어떻게 포기해. 25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 만에 찾은 자식을 다시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밤, 저는 문득 한 곳을 떠올렸어요. 섬진강. 그래,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모든 게 시작된 그곳. 저는 차를 몰고 섬진강으로 향했습니다. 섬진강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 들렸죠. 진우야, 여기 있니? 저는 둑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멀리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저 사람, 준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의 옆에 앉았죠. 강물은 25년 전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5분, 10분, 어쩌면 30분.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너도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준혁이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너도라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준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서준혁이에요. 아니야, 넌 서진우야. 내 아들이야. DNA 검사 결과 나왔어. 99.97%. 우리는 친자 관계가 확실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걸 알면 어쩌자는 거예요. 38년 동안 서준혁으로 살아온 제가 갑자기 서진우가 되라고요.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은 유괴범이었고, 제 이름도 가짜였고,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어요. 그럼 저는 대체 누구예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잖아. 25년이 늦었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서준혁으로 38년을 살았어요.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피는 속일 수 없어. 우리는 강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죠.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준혁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영자 씨 묘소에 가야겠어.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해. 군산 공동묘지는 조용했어요. 저는 꽃을 들고 박영자 씨 묘 앞에 섰죠. 박영자, 1954년 2021년. 딸처럼 아끼던 준혁을 남겨두고 떠남. 묘비에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박영자 씨, 저예요, 한미선이요. 25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미운지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을 25년 동안 숨겼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그랬다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요. 당신이 진우를 아니 준혁을 사랑했다는 걸.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 키웠다는 거. 그 아이가 굶지 않게, 춥지 않게, 아프지 않게. 당신은 평생을 바쳤죠. 여러분이라면 이해하시겠어요. 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고마워할 수 있다는 걸. 용서할 수 없지만 감사해야 한다는 걸. 박영자 씨 준혁이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요. 당신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겠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요. 제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저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용서해야 해. 안 그러면 준혁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당신을 사랑했던 준혁이를. 제가 원망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박영자 씨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준혁이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고 믿을게요. 그것만은 인정하겠어요. 같은 시각 준혁은 원룸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서진우, 서준혁. 대체 누가 진짜야?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 얼굴이 내 얼굴이 맞나? 38년 동안 봐온 얼굴인데 왜 이렇게 모르겠지? 방 안에는 2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영자와 함께 찍은 사진. 다른 하나는 한미선 회장님이 보내온 어린 시절 사진. 3살 때 내 모습이래. 강가에서 놀고 있네. 행복해 보여. 준혁은 2 사진을 번갈아 봤어요. 이 여자는 날 유괴했어. 하지만 25년 동안 엄마였어. 배고플 때 밥 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졸업할 때 울어주고. 이 여자는 내 친엄마야. 하지만 38년 동안 몰랐어. DNA로 증명됐지만 실감이 안 나. 얼굴도 잘 모르겠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어. 어떻게 살아야 해? 회장님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택배나 하면서 살아야 하나? 나 같은 택배기사가 재벌 회장 아들이라니. 웃기지도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 출세하려고 거짓말한다. DNA 조작했다. 회장님한테 빌붙으려고 한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미선 회장.
또 전화네. 준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못 받겠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냥 준혁 씨나 미선이야 한 번만 만나줄래? 문자가 왔어요. 미선이라고 이름으로 부르네. 저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우리는 만났습니다. 중립적인 장소가 좋을 것 같아서 한식당을 골랐죠. 개별실이라 조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아. 아, 네. 저는 실수했습니다. 너무 친근하게 부른 거죠. 앉아요. 네. 메뉴는 이미 시켰어. 내가 좋아할 만한 걸로. 어떻게 하세요? 너 어릴 때 이것만 먹었거든. 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저기 준혁 씨. 네. 아니, 진우야.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뭐가 편해? 저도 모르겠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엄마라고 불러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이상해요. 그럼 미선이라고 불러. 네. 이름으로 부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미선 씨. 준혁은 겨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숟가락을 들었죠. 맛있니?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응, 말해봐.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아들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택배기사로 살아야 하나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하지만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혼란스러워요. 알아,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처음이잖아.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자 씨 묘소에 다녀왔어. 준혁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다녀왔어. 왜요? 인사해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워한다고 했어. 솔직하게. 하지만 동시에 고맙다고도 했어. 그분이 너를 사랑으로 키워줬다고. 준혁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쟤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운명이었어. 나쁜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좋아질 거야. 준혁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요. 미선 씨는 착하시네요. 나 착하지 않아. 25년 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준혁아. 네. 나는 내 엄마야. DNA로도 증명됐고 내 마음도 그래. 하지만 내가 날 엄마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다면 천천히 가도 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고맙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줄래? 네. 연락 끊지 마. 가끔 밥 먹고 전화하고. 그렇게 천천히 서로 알아가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집에 와줄래? 그냥 저녁 먹고 가도 되고, 자고 가도 되고, 부담 없이.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해볼게요. 장담은 못하지만 그걸로 충분해. 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도 따라 웃었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상처 입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한 걸음씩 다가가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준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집에 왔어요. 처음엔 30분만 있다가 갔지만 한 달 후엔 2시간씩 있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죠. 매주 일요일 저녁 준혁은 제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준혁을 지켜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평범해 보였지만 저에겐 기적이었죠. 25년 만에 아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미선 씨,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그냥 쉬어. 준혁은 이제 저를 자연스럽게 미선 씨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아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마주 앉았죠. 오늘 배송은 어땠어? 힘들었어요. 추석이 다가와서 물량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구나, 몸 괜찮아? 네, 괜찮아요. 준혁은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제안했지만 거절했죠. 저는 제 일이 좋아요.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배달하는 거 보람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착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박영자 씨가 잘 키웠어. 근데 미선 씨, 응?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이렇게 택배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약회사 배송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물류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배송 동선도 엉망이고 상하차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개선할 점들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약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단 사원으로요. 제가 현장 경험을 살려서 물류 개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혁에게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준혁을 회사 물류팀에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죠.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혁이라는 택배기사를 채용하고 싶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사람 회장님 아들 아닙니까? DNA 검사까지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럼 특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벌 회장이 아들 밀어준다고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신원을 숨기고 일반 사원으로 입사시키겠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비밀로 하고요. 능력으로만 평가받게 하겠습니다. 해수기가 거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럼 면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 공채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준혁 씨한테도 특별 대우 없다고 미리 말하고요. 일주일 후 준혁은 면접을 봤습니다. 저는 면접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임원들만 심사했죠. 면접 후 결과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서준혁 씨 정말 괜찮던데요. 현장 경험이 엄청나고 개선안도 구체적이에요. 물류팀장도 인정했어요. 합격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출근시키세요. 그날 저녁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면접 결과 나왔어. 떨어졌죠. 아니, 합격이야. 정말이요. 내 실력으로 붙은 거야. 특혜 없었어. 고맙습니다, 미선 씨.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준혁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물류팀 사무실에 들어선 준혁을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신입 서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택배기사 출신이라며 현장 경험 많다고 들었어요. 네, 10년 정도 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시스템 먼저 배워. 준혁은 일주일 동안 회사 물류 시스템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팀장님 제안서 작성했습니다. 벌써? 내용이 뭔데? 현재 배송 동선을 20% 단축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상하차 시간을 30% 줄이는 방법도요. 팀장이 보고서를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해. 네, 제가 10년간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정리한 겁니다. 당장 적용해보자.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배송 효율이 25% 증가했고 비용은 18% 절감됐습니다. 전 직원이 놀랐죠. 신입사원이 이런 걸 해냈다고요. 서대리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현장에서 늘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한 것뿐이에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물류팀 신입 엄청나던데. 3개월 만에 팀장 승진감이래. 준혁은 빠르게 인정받았어요. 특혜가 아니라 실력으로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빛난다는 거. 준혁이 그랬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러워서요. 6개월 후 준혁은 팀장이 됐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최단기 승진 기록이었죠. 1년 후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 저는 단상에 올랐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물류혁신팀 팀장 서준혁 대리님이 우리 회사 물류 시스템 혁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준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마음은 터질 것 같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류혁신팀 서준혁입니다. 저는 1년 전까지 택배기사였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어요. 현장에서 10년을 일하며 느낀 불편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그것들을 하나씩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류 비용 30% 절감, 배송 시간 40% 단축, 고객 만족도 50% 상승을 이뤘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혁의 발표는 계속됐어요. 현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상에서만 생각하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저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해수기가 옆에서 속삭였죠. 잘 키웠어, 미선아. 박영자 씨가 잘 키웠죠. 너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는 내가 키우는 거야. 행사가 끝나고 준혁이 제게 왔습니다. 미선 씨 제 발표 어땠어요? 완벽했어. 자랑스러워. 준혁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떨렸어요. 그런데 미선 씨가 계셔서 힘이 났어요. 그 말에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진우야. 준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죠. 네, 엄마.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그 말. 엄마. 저는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바꿔놓더군요. 일요일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준혁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이제 준혁은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매주 토요일 저녁엔 제 집에서 자고 일요일엔 함께 아침을 먹죠. 고마워, 진우야. 상 좀 차려줄래? 알았어.
저는 가끔 이 모든 게 꿈인가 싶어요. 27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이렇게 평범한 일요일을 보내고 있다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던데 어디 갈까? 좋아 어디 가고 싶은데.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섬진강 가요.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섬진강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강물은 27년 전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둑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엄마 여기가 그곳이에요. 응 여기야. 27년 전 내가 사라진 곳. 그리고 2년 전 우리가 다시 만난 곳.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죠.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고, 이곳에서 다시 만났고, 이곳에서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우리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27년 전 그 자리에요.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시간이 참 많은 걸 치유해 주네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내 방 좀 보여줄게. 제 방이요. 응, 25년 동안 그대로 둔 방.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은 아니었죠. 작은 장난감들은 치워져 있었고 3살짜리 옷들도 없었어요. 대신 깨끗한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바꾸신 거예요? 한 달 전에. 이제 내가 이 방을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27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 세월 동안 저는 절망했고 무너졌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소용없다고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가족의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이길 수 없다는 것. 준혁은 이제 제 옆에 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어줘요. 27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박영자 씨도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더군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를 향한 자식의 그리움.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저처럼 27년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사는 아파트 쪽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아들과 통화하겠죠. 모레도 만날 거고요.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아니까요. 세월이 지나도 기억할 겁니다. 27년을 기다린 이 사랑을, 그리고 다시 만난 이 기쁨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기적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함께요.